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뭐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검토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챕터를 잡아본 거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원문 보실 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원문을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원문을 보다 보면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고 막 그래 헷갈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차를 잘 잡아서 목차 위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우리 세그멘테이션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위주로 이제 한번 훑어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이사이에서 제가 어떤 게 더 포인트가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자인지 내가 중개사인지 내가 조합원인지 또는 내가 건설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방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봐야 될 거는 자, 그럼 왜 하필 정부가 이 시점에서 3080 플러스를 내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뭐 PT까지 막 해가면서 막 나와갖고 막 현란하게 혁신적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는지 그 부분이 역시 그 원문 자료에 나와 있어서 원문 자료 잠깐 보고 그리고 실제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 나오는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문 배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투기 수요에 대한 이제 세제, 대출 규제가 여태까지 강화됐고 그 강도 높은 관리를 했다. 그래서 실제 주택 시장이 이렇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라고 돼 있어요. 최근에 나온 우리가 실수요자를 뭘로 볼 것이냐? 자가 직접 내 집인데 내가 거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세 거주자로서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통상 우리가 실거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와 실수요자는 다른 문제고요. 또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실수요자라고 안 하고 실거주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실제 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도 만들고 그 지역의 생활을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다만 내 집인데 내가 직접 거주한다면 그건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요자가 내 집인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과연 이게 맞느냐? 요거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실거주자 위주다. 실거주자라면 사실 전세 세입자들 4년 또 2년 4년간은 전세 장기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그 지역을 차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전세를 살지만 자기 집은 다른 곳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 실거주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지역을 판단하기에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시장이 재편됐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다만 그런 역대 최대 수준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먼저 그냥 깔아놓은 것 같고 그냥 초저금리 요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원래 이런 공급 정책은 사실 지금 나오면 안 될 만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공급을 이렇게 무리하게 풀었다가 공급과 수요의 언밸런스가 맞아지면 경기가 한번 꺾이게 되기 때문에 쉽게 공급 정책을 막 내놓기는 어려운데 지금 문제는 작은 금융적인 면에서 별표가 이상해. 금융적인 면에서 초저금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차입으로 해서 진입하기가 쉬워진 부동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 좋은 물건을 찾는 사람들, 또 물건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하나는 공급이 적어도 집값이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물가가 낮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이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고 또 그거는 최근에 경기가 앞으로 최소한 2, 3년 동안은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니까 내 2, 3년 동안 내 현금은 종이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차라리 일로 옮겨 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가지고 물건으로 옮겨 놓으면 되고 필요하면 물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라 하냐면 담보력.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비싸냐 안 비싸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가 좋으냐 이거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 자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담보력이 풍부한 물건이냐 이거죠.
LTV가 아직도 남아 도느냐 이런 거죠.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차입을 했던 초정업률 차입했던 수준보다 가격이 올라간 셈이니까 결국은 담보력은 더 좋아진 거죠. LTV는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집이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새 집은 뭐가 좋아요? 거주 만족도 좋고 다 그런데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아직도 가시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야, 몇 억 주고 돈을 사고 이거 집을 샀는데 나가면 허름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는 좋아졌어요? 담보력은 좋아졌어요. 담보력은. 아, 이 집이 있으니까 좀 문제 생기면 거기 지금 LTV 괜찮은데 대출 좀 받으세요. 지금 금리가 낮아서 대출 좀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8억이 돼서 대출을 3억만 받았는데 대출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요 2억의 담보력 차이가 5억의 담보력으로 늘어나서 3억에 대한 이자는 훨씬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버는 것보다 이 담보력 차이로 내가 느끼는 부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낮은 금리로 조달 비용을 갖고 오니까 그로 인해서 담보력이 높아진 주택으로 옮겨가서 내가 갖고 있는 수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고급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 담보력이 좋으려면 좋은 집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신축이고 담보력이 많이 나오는 집들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적은 돈으로 크게 담보력을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집을 공급해야 된다? 새 집을 공급해야 된다. 담보력이 좋은 집을 공급해야 된다. 하지만 정부가 집을 공급할 때 이런 집만 골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은 작은 집이 필요한 거고 어떤 집은 아파트가 꼭 필요하고 어떤 집은 땅이 넓은 집이 필요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담보력만 본다라면 지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구가 분화되는데 이 가구 분화는 재밌는 게 자, 담보력이 좋아지는 현상이 오는데 예전에는 3인 가구가 한꺼번에 담보력이 좋아지는 물건을 봤는데 지금은 이 중에서 한 명이 뛰쳐나와서 같이 보니까 물건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구 분화 때문에 담보력이 좋은 물건을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났고 담보력이 좋은 물건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공급 부족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담보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실제 평가를 해보면 자산에 대한 수요는 담보력이 높을수록 안정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가구 분화가 더 이루어져서 그런 게 더 가열화됐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어요. 가장 큰 건 이제 코로나가 더 촉발한 산업구조 변화죠. 그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제조업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아침에 러시아워 막 가서 출퇴근해서 그렇게 해서 번 돈 모아서 거기서 뭐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산업구조가 안 나가도 되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그래서 게임도 좀 잘 만들고 뭐 했더니 갑자기 성과급이 막 300%가 나오고 열심히 일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뭐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구조 변화여서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직업군들이 급격하게 담보력이 높아졌어요. 개인 신용담보력이 높아지고 그 담보력을 가지고 저금리를 또 이용하고 거기서 또 주택 공급을 가니까 순식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K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구조가 이쪽으로 가는 산업구조에 몸담고 있었던 분들의 담보력은 점점 높아지는데 기존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의 담보력은 낮아지니 이 차익이 너무 커지는 현상.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아직도 부동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차익을 올려준 건 부동산의 담보력이다 라고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여태까지 올라가는 걸 눌렀는데, 그렇죠? K자로 본다라면 여러분 올라가는 걸 누르는 거와 내려가는 거 올리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편하겠어요? 자, 올라가는 걸 내리는 게 편해. 규제가 계속 그렇게 왔지만 이 규제가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계속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코로나가 없으면 최대한 여기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밑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의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더 올라가니까 누르기 어려워졌죠. 그런데 보니까 점점 더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 경기가 어려운데 이 소득 수준이 내려와 버리면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를 올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뉴딜 정책을 한다든가 이런 도심 재생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을 더 끌어올려주는 사회적인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작업을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일정 수준의 규제로만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지 마라라고 묶여야 되는 거고 사면 돈이 있어서 사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차입해서 빌려서 기회비용으로 사는 건 막아놓고 밑에서 올려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묘해요. 묘하죠.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때는 방역으로서는 정부가 인정을 받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인정을 못 받고 뭘 좀 하고 싶어도 우리가 가끔 뭐 하고 싶어도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이 양극화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코스인데 돈을 벌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서의 우리 틈새를 노려서 계속 돈을 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가 자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가능한 부분이고 뭐 마음을 나누는 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도 계속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나눠줄 물질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가족, 자기 주변 사회를 커버하려면 이런 구조상에서 어디가 자본이 옮겨가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정부도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의 역할로서는 모든 걸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것, 어려운 것부터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런 공급대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공급대책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는데 많이 중간중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뭐 나중에는 세부하게 연결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걸 알면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의 또 스스로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투자자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죠. 한국은행 자료 중에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동향 지수입니다. 이거는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주택가격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이제 지수로서 표현을 한 건데 숫자로서 작년 5월 달에 앞으로 1년 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이랬을 때 물가 수준이 131이었다면 지금 142죠.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가 상승이 올라와 있다. 인플레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139, 뭐 139 하다가 조금 낮아졌다가 유지된 거 보면 한번 올라온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런데 물가 수준이 올라오는 것과 자산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을 보시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높았을 때보다 훨씬 주택가격이 낮았었는데 작년에 인식이. 근데 많이 한번 뛰어오르고 그리고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뛰어오르죠. 조금 주춤하다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132, 130 이제 요거를 유지하는 선으로 가죠. 지금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 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심리들이 이미 주택가격에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은 보세요. 임금은 그전에 임금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으나 여기 111, 110 요때가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나왔었던 시기인데 그 이후에 보시면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들이죠. 자,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고 갈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가격도 역시 올라갔다. 전형적인 인플레이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심리를 가라앉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공급대책을 혁신적이다, 뭐 압도적 물량이다라고 형용사를 마구마구 써가면서 하는 이유는 요거를 낮추고 싶은 이 심리, 물가 수준 전망이라고 하는 이 심리를 낮추고 싶은 게 더 크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가격을 뭘로 올린다?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린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쏟아내지 않으면 더 올라갔을 때 이 괴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소득,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을 천명하고 나온 정부인데 소득이 주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와 가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영향인 거고 이것은 아마 정권을 직접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렬한 반성 끝에 나온 압도적 공급 물량이라고 하지만 그 공급 물량이 과연 이걸 누를 수 있을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뭐 상상인신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상상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과연 그 상상이 이걸로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또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국은행의 자료인데 잘 보시면 2020년 1월달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시죠? 자, 단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의 심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올라갔다가 거리두기 할 때 떨어졌다가 다시 백신 때문에 올라갔다가 백신이 흐지부지에 떨어졌다가 경기 상황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자, 08년도 외환위기 때 훅 꺾어졌다가
쭉 올라가서 이게 지금까지 이만큼에 대한 기간을 완만하게 유지되었다는 거죠. 100을 넘으면 긍정으로 봅니다. 100 밑으로는 부정으로 보시면 돼요. 지수는. 그런데 오랜 기간 긍정과 부정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아서 훅 떨어졌는데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IMF 때와 비슷하죠. 그때는 외환위기 때보다는 지금은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꽤 빠르게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비자의 심리도 회복되고 있는데 물가도 오르고 있고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도 오르고 있으니 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갖고는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관계장관 회의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급을 지금 내놓는다는 건 여태까지 규제를 했던 부분을 뒤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살펴보시면 계속적으로 8.4 대책도 그랬고 그전 대책도 그랬고 지속적인 공급 얘기는 해왔어요. 물량이 작았을 뿐이고 또 공급은 해왔지만 속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됐으면 지금 많이 물량이 나왔겠죠. 근데 인허가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는 앞서 우리가 절차를 봤을 때 5년 내에 절차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5년 내 안에서 3년 정도, 2년에서 3년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시공이에요, 시공. 짓는 일이죠. 그러면 인허가를 2년 안쪽으로 인허가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인허가 2년? 국토부 자료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미분양 주택의 착공 인허가, 뭐 이거 중고 물량 보시면 최근에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인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인허가를 해봐야 물건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인허가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본다면 그 어려워서 줄고 있는 물량을 2년 내로 단축시켜서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것도 좀 요원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알겠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불확실하니까 시장도 못 믿겠다라고 보는 거고 에이 그렇게 되겠어? 시장은 더 오를 거야. 왜? 오죽했으면 그걸 빨리 하려고 하겠어. 그만큼 물량이 더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기대심리에 묻어나 있다. 최근에 나온 2월 1일자 리브 부동산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금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서 수도권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다시 급등한 모습이 나오죠. 결국은 그 기대심리가 반영돼서 최근에 나온 자료이긴 하나 어쨌든 심리적으로 지금도 집을 사지 않으면 어렵구나라는 부분들과 또 앞으로 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부분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본 가치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전세 가격은 조금 많이 가라앉아졌지만 전세도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하는 물결인데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이 2월 4일 기준으로 집을 사면 청산시키겠다.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래가 더 끊기면 전세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2월 달에 설이 2월 달에 있을 때 3, 4월 달이 짧아지는 그래서 전세가 더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시기에 발표가 나와서 전세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게 아니냐.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면 지금 올라갔던 매매가에 떨어진 전세가를 밀어 올리면 뭐만 줄여요? 갭 차이만 줄이기 때문에 이건 갭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뭐라 그럴까 한 그 부작용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자 아파트는 지금 신축 아파트라든가 구형 아파트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그건 재건축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공공개발은 재개발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가격이 어디가 더 오르겠습니까? 재건축 쪽이 더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라도 건드리면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신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러 다닐 겁니다. 저도 그렇게 찾는데 고수들이 안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물건에 대한 풍선 효과를 완벽히 줬다. 그래서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2개, 투룸 이상으로 된 아파텔에 대한 수요들 그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빌라형 아파트형 빌라가 있어요. 다세대인데 아파트형으로 지어놓은 층수 높고 엘리베이터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쫓아갈 수 있고요. 한 동짜리 소형 아파트에서 네임밸류가 크지 않으나 그 지역이 개발된 것 때문에 묶여 있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거의 전세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가 훨씬 더 가능해지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매수 심리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울이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매수 심리가 꾸준히 유지돼 있어요. 만만하게. 자, 이 매수 심리가 유지되면서 전셋값의 가격 변동성이 빨라지고 매매의 가격 변동성이 빨라진다면 실제 지금 이 이사 대책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효과를 주는 단기적인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다시 매수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명확하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5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 2, 3년을 줄이면 공사 기간을 줄인다면 심의를 2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는 저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하더라도 5년 안쪽으로는 어렵구나. 이게 요 마진선에 걸리겠구나라는 신호가 역으로 작용하기 있어서 가격이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분양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신도시 물량인 23년 정도나 가야 약간의 생각들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때 가서도 여기서 말했던 거 인허가 끝나서 그때 물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호를 잘 주긴 했는데 심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신호에서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4분기 한국은행 GDP 자료죠. 자,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항상 이 자료 할 때 수치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비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그리고 투자도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재고 증감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수출과 수입입니다. 이게 GDP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 수출을 더한 다음에 수입을 빼면 GDP가 나오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작년과 재작년에서 올해 보시면 코로나가 있었던 해에서 1분기 때 코로나 많이 터지고 2분기 때 재난지원금 나왔고 3분기 때 재유행하고 4분기 때 거리두기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민간 소비를 보면 코로나 터지고 민간 소비가 망했고 재난지원금으로 좀 살려놨다가 그리고 0.0이죠. 우리 여기 이제 재유행되니까 눌림목이 생겼다가 마지막에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였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진 모습. 가장 많았던 재난지원금의 1.5와 거리두기 1.7을 제외하면 큰 폭의 시소 같은 역할이 있었죠. 결국은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동안 정부 소비는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정비 소비는 코로나 터졌을 때 조금 있었고 코로나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도 어느 정도 있었죠. 자, 여기 재유행됐을 때 조금 있었고 지금 4분기인데 정부 소비가 없어요.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계속하고 지금도 추가로 하는 게 요 소비 민간 소비가 여기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날 줄 알았는데 왜? 여기서 줬으니까 3차 재난지원금 근데 어떻게 줬어요? 요때하고 요때 차이는 1차 때 줄 때는 카드로 줬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무조건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썼단 말이에요. 8월 달까지.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줬습니까? 현금으로 그냥 줬죠. 안 쓰고 뭐 했어요? 삼성전자 샀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근데 삼성전자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4만 전자였다가 지금 8만 전자가 됐으니까 그 돈 안 쓰고 2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1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썼으면 200만 원 된 거죠. 저축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저축이. 왜? 1차 때 보고 거리두기 그러니까 2차 재유행을 하니까 3, 4, 4차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오래 가겠구나.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더 주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두 번째 받은 재난금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아껴 쓰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안 늘고 경기가 더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방식을 바꾸든가 소비를 늘리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정부 소비도 많이 안 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줄었죠. 그 얘기는 1년 예산안이 마지막에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 상반기 내에 집중해서 60%를 하겠다. 결국은 이 앞전에 상반기에 지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가는 건 여기서 많이 정부 소비가 줄었다는 거 알고 민간 소비가 동시 폭락했다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왜 경기가 아주 꺼지진 않고 중국처럼 우리나라가 올라오고 있었을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걸 보시면 자, 소비하고 투자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보시면 마이너스 16으로 요때 2분기 때 했던 수출이 3분기 때 다시 플러스 16으로 됩니다. 완벽하게 부활을 하죠. 그리고 4분기 때 5.2로 가장 높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건설 투자하고 그렇죠? 건설 투자하고 밑에 있는 수출이 4분기 때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이걸 봤잖아요.
정부가 지금 소비를 더 지출하기는 어렵죠. 예산안을 다 쓰고 새로운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안을 가져온다고 해도 정부 소비를 크게 늘리기에는 무슨 부담이 됩니까? 재정 부담이 엄청 된다는 거죠. 국가 재정이 올라가니까. 그럼 결국은 뭘로 풀어야 되느냐? 수출 아니면 건설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못 썼던 건설 자금, 또 올해 쓸 자금들이 건설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아시겠지만 집값은 눌러야 되는 정부예요. 집값은. 그래서 이 돈을 집에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다 쓴다? 토지에 먼저 쓴다. 그래서 여기서 토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목 관련된 주식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자료가 나간 다음에 증권가에서 건설업체들이 건설주들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건설주들한테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인 거예요. 왜? 공공이 주도한다니까. 민간이 없으니까. 나라가 직접 해서 땅 뭐 하겠다 하니까 민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건설사들이 이익이 줄겠는데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건설사들이 집을 짓는 회사라고 한다면 엔지니어링이나 토목들 이런 것들은 토지를 다루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발표를 보고 여러분이 추천해야 될 것들은,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봐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일은 기업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향후 시장 상황을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토목에 대한 관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왔다는 거. 왜? 예타 면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들은 철도와 관계돼 있고 고속도로와 관계돼 있는데, 관계되는 이 사업들은 땅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는 토목 측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안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수출로 끌고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실제 소비가 나오지 않고, 건설도 좀 됐지만 앞전에 건설 투자가 워낙에 없었고요. 설비 투자 자체도 제조업들이 좀 망가지고 있는 상태죠. 소부장 때문에 설비 투자가 있었으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망가진 형태고, 재밌는 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만 지속적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제조업 투자가 아닌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들, 그 산업들은 이렇게 성장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야 되고, 여기에 정부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제조업과 설비 투자나 이런 데 연결시키려면 결국은 이 업체와 이 업종들이, 이 업종끼리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뉴 딜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얹혀서 우리가 AI라든가 또 무슨 뭐 ICT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제조 산업들도 넣어서 좀 더 새로운 혁신을 해보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 풍력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보시면 토목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토목이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온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담보적인 역할, 그러니까 정권을 담보하려면, 정권이 다음 정권을 유지되기 위해서 유지를 시키기 위한 담보력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GDP 성장밖에 없고, 이 성장이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굉장히 저성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방역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거를 대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3080의 어떤 목적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토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하고, 또 토목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상반기 내 1분기면 1, 2, 3월, 3월까지인데 1분기 내 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그중에 토목에 관련된 일자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지금 보시면 토지보상금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풀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됐던 급등했던 중에 1990년대 2006년도, 이게 뭐예요? 여기가 위례 신도시인 것 같고 여기 일기 신도시, 이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지금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고 있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이유를.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의 상승률만큼은 어렵지 싶은데, 이것이 토지와 또 맞물린다면 또 다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보상금들이 나오잖아요. 이 보상금들은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받으면 현금성으로 실제 자산으로 다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별도로 유동성으로 해결되는 50조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돈을 흡수시키려면 대토보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개발을 통해서 대토로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이 없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돈이 바로 자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급 물량을 또 늘려야 되는 부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저금리와 이런 보상이 맞물릴 때는 굉장히 많은 상승률이 나오는데 지금은 건물보다는 집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 토지가 지금 한창 시즌인 때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공매나 경매 물건에 그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의 땅들이 좀 나옵니다. 자투리 땅들이. 그래서 요즘에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지방으로 땅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집가 상승의 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만 보상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작년에 세수가 안 좋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둔 게 부동산으로 거둔 것들이 이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린 이런 돈들,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던 돈들에 대한 회수는 결국은 부동산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토지보상이라든가 토목보상들을 통해서 깔리는 것들에 대한 세수 확보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낸 돈을 걷어들이기에는 개발만한 게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어떤 리스크 헤지 기능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토 보상 절차 그나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건데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를 개발되는 보상금을 토지로 주고요. 그 토지를 줄 때 과거에는 상업지 같은 걸 줘서 네가 그 땅을 개발해서 쓰는 이익을 네가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대토 보상인데 최근에 나온 대토 보상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시켰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 땅을 받아서 토지로 대신 보상을 해줬는데 그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 아파트를 토지주에게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양도세도 절감해 준다라는 거.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서 이거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LH가 두조독을 하는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를 열지 않아서 이것도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3080의 대충 내용들의 가장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대토보상 같은 경우도 실제 LH가 공공주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애매해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도 그렇지만 공공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속도가 빠를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공공이 한다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진 않는데 이 절차들, 필수적인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절차들을 하지 않으면 기간을 단축시키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계획들이 생각대로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신탁사 리츠 대토인데 그 와중에 신탁사들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KB부동산 신탁도 마찬가지지만 신탁사들이 최근에 많이 설립이 됐고 이 신탁사들이 앞에서 LH가 했던 대토 보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보상자들이죠. 보상자들이 갖고 있는 보상인데 보상자들이 갖고 있는 보상 받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토지를 넘겨받아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그걸 분양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토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탁사들이 이런 물건들에 많이 덤비고 이번에 KB부동산 신탁도 첫 번째로서 이 물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3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 지금 나오는 것들에서의 보상들은 어떻게 대토 리츠로 흡수하겠다라는 게 공공의 생각입니다. 왜? 일단 절차가 투명하면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기가 너무 쉽죠. 사람들한테 걷는 것보단 회사한테 걷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또 개발 이익들 중에 이렇게 공공 개발을 하게 그 옆에 있는 대토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공이 모든 걸 나서서 하는 그런 약간 그림이 좀 안 좋은 것보단 민간과 합동을 하는 모습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전에는 상업지구 위주로만 됐었는데 지금은 공공주택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대토 리츠도 나쁜 수익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보상받은 이후에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가 현금으로 어디를 투자하는 게 좋은지 또는 그냥 보상받고 거기서 보상 토지를 바로 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게 좋은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분양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판교라든가 이런 데서 제3 판교라든가 이런 데서 대토 리츠를 통해서
분양을 완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민간이 먹을 거에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올해 그 돈들이 이쪽으로 가든지 보상으로 가서 돈으로 오든지 결국은 어디에 매침점이 있다? 자산 쪽에 매침점이 계속 있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80 대책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좀 이따도 보겠지만 결국은 주택 공급을 빙자한 어떻게 보면 토지 확보 정책인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신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토지 확보를 위해서 대토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얘기는 보상받은 사람들이 받은 땅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야만 수익이 나는 거고 지금은 그만큼 자산 가치가 높아 있는 시장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까지 본 게 이 정도까지인데 지금 둘째 시간에서 본 내용들은 좀 간단하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실제 이 이후에 그렇다면 3080에서 핵심적으로 찍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가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